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중에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근거는 2021년 1월 7일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12월에 국회 통과한 개정 부분 중에서 21개 후속 시행령을 내놨어요. 그 중에서 세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사항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소비 활력 제고를 해서 적격 증빙 서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을 경우에도 소액 접대비 기준 인상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10,000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얼마를 한다? 30,000원 부분들까지도 올렸다. 두 번째, 접대비로 다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 인상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 30,000원, 개당 10,000원 이하였었는데 이제는 연간 어떻게? 연간 50,000원까지 했어요. 개당 30,000원 부분들을 했으니까 전에보다 상당히 올라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몇 가지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과세 부분들에 대한 요건입니다. 위탁자 과세에 대한 요건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개정 내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발생하는 소득을 갖다가 수익자가 아닌 누구한테 과세한다 그러면 위탁자한테 과세하는 거로다가 구체적으로다가 내용이 구체화됐어요. 그러면 위탁자가 그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는 어떤 거냐? 위탁자가 계약의 해지권, 수익자 지정 변경권, 신탁의 해지 시 신탁자가 귀속권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신탁에 대한 그 위탁자가 통제한다라고 보는 거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4조의 이 위탁자 과세 요건에 대한 신탁 구체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탁자가 통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 위탁자가 신탁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아까 우리가 밑에 봤었던 신탁 계약의 해지, 수익자 지정명권, 신탁 해지 시 신탁 재산의 귀속권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는 위탁자가 통제하는 거 본다. 근데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또 뭐냐면 원본과 수익권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수익자를 구분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 부분들에 대한 걸 원본으로 해서 위탁자가 갖고 있다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부분들에 대한 건 누가 있다? 수익에 대한 거. 그거는 뭐라?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이 별도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설정하는 방법.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자가 통제한다. 그럼 누구한테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위탁자한테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과세에 대한 거예요. 신탁 요건의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대해서 목적 신탁, 그 다음에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책임 신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법인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경우에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법인에다 신탁 재산에다가 법인세 부분들을 과세하는 것들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그러면 신탁의 수익권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 통제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에 대한 거예요. 수탁자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해가지고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겼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목적 신탁에 장학금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수익자가 누구냐면 2인 이상이 받아가는데 결정됐어요. 아직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거죠. 이렇게 됐을 적에는 나중에 선택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위탁자가 내든 아니면 이쪽에서 수탁자에서는 법인세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신탁재산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 위탁자 과세 요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납세 의무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수여하는 개탁자, 수탁자로 다 변경하는 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에 대한 활성소득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집합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과세체계 부분들에 대한 펀드의 분배 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금융투자소나 배당소득세로다가 과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집합투자 부분들에 대한 양도 환매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으로다가 과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게 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과 어떻게 되겠어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것을 구분한 다음에 서로 간에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합산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공제를 하게 되게 되면 먼저 5천만 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250만 원 공제하고 그에서 2월 결사금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또 빼주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여기에 나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에서 말해서 2월 결산금 빼주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얼마 5천과 250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서 과세 표준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금융투자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 공제 금액을 정해줬어요.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하게 되게 되면 얼마까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다가 주식에 대한 거를 상장 주식에 대한 걸 어떻게 양도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대해 차익돼서 5천만 원까지 부분들에 대한 거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두 번째 뭐냐면 일외의 금융투자소득의 해외에 대한 거를 예를 드시면 돼요. 해외 주식 같은 거 사고 들어올 때 기본 공제 얼마 해주겠다?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아니면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영하는 펀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의제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도입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거가 2023년도에 시행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건데 이런 거예요.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그렇게 보겠다, 오케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 등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그러면 2022년도 12월 31일자, 2022년도 12월 31일자에 요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최종 가액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 가격보다 그 전에 더 높은 가격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취득가액으로다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23년도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한 걸 양도 처분하고 그랬을 적에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것을 가지고 5천만 원 빼준다든지 뭐 250원 빼준 게 아니라 그 취득가액 자체를 여기서 해주게 되게 되면 이만큼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낫지 않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을 했다. 오케이. 언제? 22년도 12월 31일자에 대한 최종 시가 또는 어떻게 돼요? 높은 취득가액 부분들에 대한 것을 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오케이. 금융사 원천 징수 방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원천 징수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겠다? 한꺼번에 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월 10날 또는 7월 10일자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각 계좌 보유별로다가 해서 원천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끝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대주주 범위에 대한 현행을 유지를 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요번에 3억에 대한 대주주 요건 부분들에 대한 거 차이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래 현행대로 다 유지할게라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마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3년도예요. 23년도까지 부분들에 대한 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면 22년도 말까지 배우자 직계 본석에서 합산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억이야. 그런데 23년도가 되게 되면 또 사실 이게 3억으로 갈지 얼마를 갈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21년도, 22년도, 23년도 들어가기 전에 언제까지 요 시간이 있을 적에 대주주 부분들에 대한 요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빨리 분산을 하시던 어떻게 하시는 방법에 대한 거를 찾아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으로서 2020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부분들에 대한 것을 1차, 2차, 3차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또한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